안녕하세요. 마구 길냥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동 재건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8월에 제가 목동 재건축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냉정하게 분석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베드타운인 목동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바람에 그러니까 목동 재건축 대박 난다. 사라! 이런 게 대세인 분위기였는데 저는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그것 때문에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근데 어떤가요? 결과적으로 제 말이 지금 맞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 동영상을 다시 소개하려고 오늘 동영상을 만든 게 아니고요. 요즘에 언론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이용만 당했다. 지방선거 앞둔 목동 재건축 부글부글.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목동을 재지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연기한다는 지금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확 완화하겠다고 공약해놓고는 지금 말이 바뀌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목동 재건축 먹구름이라고. 강남 재건축은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목동은 아주 잠잠하거든요. 그래서 목동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열이 받아 있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래도 막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풀어주지 않고 선거에 이용당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목동 재건축 소유주 A씨. 목동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14개 단지 가운데 안전진단 통과한 곳이 6단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중에 족쇄가 채워진 상태라고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못 찍겠고 그냥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재건축 소유주가 상당하다. 목동 재건축 소유주 B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것도 문제지만 이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 방침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좀 과도기잖아요. 지금 확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아마 완전진단 규제 완화 내년에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목동 같은 이 거대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면 확 또 다시 한번 집값 폭등의 불길이 타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규제라는 게 현재 안전진단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할 때 구조 안전성 비중, 쉽게 말하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냐, 금 갈 것 같냐, 이거예요. 요 비중이 현행 50%란 말이에요. 목동이 이제 30년 좀 넘었잖아요. 30년 된 콘크리트 건물이 바로 무너질 것 같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면 이거 안전진단 통과가 정말 힘든 거예요. 대신 목동 같으면 지금 주차난 같은 거 아주 심각하거든요. 30년 전에는 마이카 시대가 아니라고 차 있는 집이 드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넓이가 별로 안 든다고. 목동 단지들 사실 압구정 현대 같은데 강남의 그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 단지 다 마찬가지지만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이건 주거 환경에 속하는 거잖아요. 요 비중이 높아지면 목동이 안전진단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요 규정을 바꾸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거죠. 목동 재건축은 2018년 안전진단 규제 강화에 직격탄을 받았다. 목동 신시가지 1에서 14단지 2만 7천여 가구로 이루어진 목동 재건축은 같은 해 모든 단지가 준공 30년이 지나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이 가능했다. 목동 단지가 1986년에서 88년 사이에 입주했단 말이에요. 연식이 거의 같다고요. 하지만 첫 단추인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하면서 이후 사업은 현재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총 14개 단지 가운데 안전진단 단계를 통과한 곳은 6단지 한 곳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서울시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현황인데요. 총 1700만 평가량 돼요. 서울시 전체 면적의 9%. 국토부 장관은 강서구 오곡동, 과해 오곡 오세동, 이거 김포광 주변인데 여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놨는데 올해 안에 다 끝나네. 서울시장은 뭐 강남 서초의 자연 녹지지역,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지역, 강남구 삼성 청담, 뭐 공공재개발 후보지, 그다음에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뭐 이런 데 다 지정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 가는 건 주요 재건축 단지잖아요. 주요 재건축 단지, 양천, 영등포, 송동, 강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많이들 관심 갖는 지역은 대치, 압구정, 청담, 삼성, 여의도, 목동, 잠실 등이죠. 여기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서초구, 반포, 방배 등도 빠져 있어요, 서초구는. 근데 문제는 이들 지역은요, 상당수가 안전진단 통과했다고요. 그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목동은 안전진단 통과도 못한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동 주민들이 제일 열받지, 사실은.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6단지 빼놓고는 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인데요. 뭐 거짓말쟁이. 보니까 오세훈인 것 같아. 오세훈 거짓말쟁이. 목동 어느 단지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있다는 건데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진짜 걸려있는 거 맞나? 걸려있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런 플래카드가 걸릴만 해요.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내가 당선만 되면 일주일 안에 강남 목동 재건축 확 풀겠다 공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나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늘렸죠. 제가 볼 때는 이 목동 주민들 전체가 다 열받은 상태지만 좀 세밀하게 따져보면 목동 재건축 물건 소유자들이 세밀하게 따져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크게 세 가지 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원주민. 그러니까 원주민이란 건 1986년에서 88년 사이에 목동 아파트가 입주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목동 아파트 소유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신 분. 혹은 뭐 이제 세를 놓고 다른 데서 거주하고 계신 분. 이분들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 푸어 시기에 진입한 분들이 있어요. 하우스 푸어 시기에 목동 아파트는 반토막 났어요. 딱 반토막 났어요. 그때 진입한 분들은 싼 가격에 매수하고 진입을 했겠죠. 이 두 분들은 목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열은 받겠지만 그래도 견딜만 해요. 문제는 이 세 번째 분들이에요. 목동 재건축 연한 30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진입한 분들이 있어요. 목동 이제 재건축 연한 30년 되니까 이제 곧 재건축 들어간다. 특히 이분들은 정권이 서울시장이 보수로 바뀌기만 하면 목동 재건축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러면 가격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리고 들어간 분들이 꽤나 돼요. 자, 이분들이 아주 지금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한 거죠. 최고의 피해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이 목동 재건축돼서 신축 아파트로 바뀔 때까지 들고 가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상당수는요, 목동 재건축 사업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격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때 팔고 목동보다 더 상급지, 이른바 강남 3구겠죠. 거기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 7, 8년 부동산 폭등이 특히 최근 한 2, 3년? 3, 4년 사이에 원래 강남 3구를 빼놓고 강북 지역에서는 목동이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마용성이 떴잖아요. 목동이 2005년 무렵 버블 7 시기만 해도 강남 3구 제한 강북 지역에서는 대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목동이 강남 3구 제한 강북 지역에서 대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여의도, 마용성 이런 데가 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렸다고. 그러니까
목동 재건축 연한 30년 진입 목전에 두고 진입했던 분들은 재건축 사업도 진행이 안 돼. 근데 강남 3구는 물론이고 여의도나 마용성 등이 뜨면서 여기로 갈아타기도 못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좀 말하자면 이렇게 물린 거예요, 이게. 이른바. 재건축 재개발에서 물렸다라는 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것도 물린 거지만 갈아타기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것도 물린 거예요, 이거. 이분들은 강제 존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목동 아파트 팔아봤자 강남 3구는 커녕 여의도나 마용성으로 옮겨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세금, 중개수수료 이런 거 빼고 나면 갈아타지도 못해요. 다른 데 가지도 못한다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리고 이 목동은 80년대 말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목동 27평 이하 평수는 화장실이 1개예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목동 30평대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화장실 1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동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목동 아파트 30평대 가운데 어떤 건 화장실 2개인데 어떤 건 화장실이 1개예요. 요즘 부부 둘만 단둘이 살아도 화장실 2개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애라도 1명 있어봐. 이 27평 이하 작은 평수 아파트에서 방 2개잖아, 이거. 방 2개 화장실 1개잖아. 여기서 부부 둘이 존버하는 것도 힘든데 애라도 1명 있어봐요. 이게 존버가 되냐고요. 목동 이거 재건축 언제 될지 모르는 거라고요. 이렇게 정부가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부류에 속하는 주민들은 열은 받겠지만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좀 느긋하게 기둘릴 수 있지만 이 3번째 부류인 분들은 정말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한 거예요. 물린 거라니까 사실상 이거. 오도가도 못하게 된 거죠. 사실 오늘 동영상을 만든 핵심 목적은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만든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3가지 측면이 있는데 보통 기술적 측면만 주목해서 말들을 하세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기술적 측면, 정치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또는 도시공학적 측면 3가지 면에서 3가지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기술적 측면은 재건축 연한 30년, 안전진단, 특히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 수도권에서 보통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15평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입지, 위치, 세대수 등. 근데 이 기술적 측면에서 이 안전진단 있잖아요. 안전진단이 겉으로 보면 기술적 측면인 게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정치적 측면이 아주 강해요. 자, 정치적 측면은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최대 변수입니다. 집값 상승기에는 정부가 태클을 심하게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상승기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그게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또 주변 기존 아파트 집값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요. 또 전세값을 상승시키잖아요. 기존 주택이 멸실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태클을 심하게 거는데요. 그 주요 수단이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진단 규정을 강화를 해가지고 통과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목동이 대표적으로 당한 거예요. 특히 강남 3구, 여의도, 목동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 많이 주는 곳은 태클이 아주 심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정권이 서울시장이 보수냐 진보냐에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카페라든지 언론, 부동산 유튜버들 재건축 재개발 관련 책들 다 뭐라고 해요? 진보 정권은 재건축 재개발 각종 규제로 올가맨다. 그러나 보수 정권은 민간에 맡겨 확 푼다. 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오세훈 시장, 윤석열 정부 풀어요? 확 풀기는 뭘 풀어? 대선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푼다고 했지. 근데 막상 집권하고 나니까 안 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재건축 재개발 확 풀면 집값 폭등하니까. 이 보수 정권이나
보수 서울시장이 선거 기간에는 확 푼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집권하고 난 뒤 실제 풀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기존 민주당 정권, 민주당 시장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꾸 상기시키는 목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 부동산 값이 막 올랐어. 이거 문재인 정부, 이제 박원순 시장 사망했지만 그 양반이 이거 주택정책 잘못 써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올감해가지고 이 집값 폭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자꾸 상기시키고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그 문제를 건드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집권하고 나면 전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거든 이건. 또 문제는 뭐냐면 집값 하락기 폭락기에는요. 주민들이 안 해버려요. 그때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없어져요. 없어지는데도 주민들이 안 해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새 집으로 바뀌었을 때, 즉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일반 분양이 잘 되고 높게 받아야 조합원들의 이익이 돌아오는데 집값 하락기 되면 일반 분양 미분양 난다니까?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업을 안 해버려요 이거. 재건축 재개발이 참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적, 도시공학적 측면은요. 썩다리 집 모두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서울 시내 안에 있는 뭐 빌라촌, 다가구촌 나중에 다 썩다리 되면 다 신축 아파트로 바뀐다라고들 알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공개한 게 있고 공개하지 않은 게 있어요. 공개하지 않은 곳에는 어느 지역은 나중에 집이 썩다리 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꿀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주지만 어느 지역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이른바 중저가 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단지로 바꿀 계획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사항은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그 공개하면 난리 나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서울시가 속으로 여기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뭐 이런 걸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걸 공개하면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머리 두르고 서울시청 쳐들어가지.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서울시장 및 서울시 주택 담당 실무자들은 그 보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속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서울시내 전체가 다 아파트 단지로 다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서울시내 주택의 절반이 아파트인 건 사실이지만 100%다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을까요? 도시에는 중저소득층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그들을 위한 주택도 반드시 공급해줘야 된다고. 전부 다 대형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버리면 그 집값 비싸서 중저소득층은 어떻게 그걸 사라고.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적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그동안 보면 언론이든 시중에 나와 있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책이든 부동산 유튜버든 그 누구도 정치적 측면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얘기하지 않아요. 기술적 측면만 가지고 얘기해요. 저는 이거 완전히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정비구역 지정 나선 성산시형 목동 6단지 협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성산시형 이게 상암 DMC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성산시형하고 목동 6단지 2020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나란히 통과를 했는데 목동 6단지는 지금 정비계획안이 아직 수립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양천구청이 목동 전단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료가 안 됐어요. 초안은 나와 있는데 최종본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건 양천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 사실상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목동 14개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속으로는 아마 수립해 놓았을 거예요, 아마. 계획 보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요. 최종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안 지연의 향후 계획 불투명. 즉,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그 다음에 목동 6단지 개별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는데 목동 전체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으니까 목동 6단지 개별단지 정비계획안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거지. 이에 비해서 성산시형은 내달, 이 기사가 4월 달에 나왔으니까 5월 달, 이번 달이네요. 지구단위 계획 주민 열람 추진. 황당하잖아요. 성산시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목동 6단지는 사실상 서울시가 태클을 걸어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성산시형과 목동 6단지를 보면 사업성은 목동 6단지가 훨씬 높아요. 목동 6단지는 1409세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0.3평이에요. 성산시형은 대우, 선경, 유원 아파트 3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우하고 선경은 13평 정도 되고 유원은 15.4평. 그러니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으로 보면 목동 6단지가 성산시형보다 사업성이 훨씬 좋다고요. 그리고 유명세, 이름값으로 보더라도 성산시형도 뭐 괜찮은 곳이에요. 상암 DMC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름값으로 보면 목동이 훨씬 더 높죠. 즉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목동 6단지가 성산시형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근데 실제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성산시형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정부가, 서울시가 태클을 거냐 안 거냐 이 문제예요. 자,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성산시형은 약하고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근데 목동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목동 태클을 거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은 결국 시간 싸움이에요. 빨리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고. 성산시형은 목동보다 이름값이 떨어지지만 어때요? 사업이 빨리 별탈 없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이익이 날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지난해 8월에 베드타운 목동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다. 그 동영상에서 지적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가 목동은 재건축 사업이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그 점을 지적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뭐 부동산 유튜버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관련 책은 다 뭐라고 해요? 목동 하면 재건축의 대빵, 대장. 여기 그냥 빨리 살아. 여기 사기만 하면 대박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은 상당히 다르죠. 이거 목동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누구도 지금 얘기를 않고 있는데 목동 총 14개 단지인데요.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에 입주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에 입주했어요. 그러나 사업 가장 빠른 단지와 가장 늦은 단지가 상식적으로 볼 때 15년은 차이가 날 겁니다. 어쩌면 20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일단 각 단지별로 목동은요 용적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평수가 다 달라요. 같은 단지인데도 평수가 다르면요 주민들 사이에 분쟁 소지가 있어요. 분쟁 소지가 상당히 강해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목동은 총 26,000세대 대단지잖아요. 주변 부동산 시장, 특히 서부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절대로 이 14개 단지를 동시에 재건축하도록 서울시가 인허가를 절대로 안 내줘요. 순차적으로 하게 만들 거예요. 도시계획 지침에 재건축, 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면 주변 집값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기존 주택 매실로 전세값을 자극하니까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은 써있지 않아요. 근데 중앙정부라든지 광역시장 및 시도지사는 당연히 이걸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동 14개 단지, 목동에 내가 어떤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있다. 목동 14개 단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로 동시에 재건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빠른 건 6단지겠죠. 요건 진짜 뭐 한 2030년 초반에 신축 아파트로 바뀌어서 입주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늦은 단지는요, 한 2040년? 어쩌면 2045년쯤 입주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물건이 가장 늦은 단지 물건이야. 2045년, 지금부터 25년 뒤에요, 25년 뒤. 화장실 1개,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앞으로 25년을 살 생각을 해봐요. 그 몸테크가 머릿속에서 가능하지, 실제로 가능하겠어요?
목동 가면 또 주차난도 엄청나게 심한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이게 재건축. 그래서 제가 부동산 초보라면 재건축 재개발 쳐다보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머릿속에서 계획한 대로 절대 되지 않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자, 이제 도시계획적 측면,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목동을 보면요. 자, 이게 목동이죠? 목동의 장점은요, 이쪽이 여의도 영등포 도심이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뜨고 있는 마곡지구 및 이제 김포공항 복합도시 일원인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이 딱 가운데 있어요. 북쪽으로 가면 상암수색이 있어요. 한강을 건너면 상암수색이 있죠. 남쪽으로 가면 요거 지도에 다 안 나와가지고 땡겨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 광명시 신도시가 있죠. 또 남쪽으로 가면 서울 디지털밸리가 있잖아요. 구로공단 가리봉공단이 디지털밸리로 바뀌었죠. 자, 이게 목동의 장점이에요. 입지적 장점이라고. 목동은 사실은 배드타운이라고. 근데 그 주변이 거대 업무단지가 있다. 이게 바로 목동의 장점인 거예요. 근데 동시에 제가 이제 작년 8월에 올린 동영상에 지적했던 게 목동은 업무단지가 아니라 배드타운이라는 거예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은 강남 3구가 집중적으로 개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북이 낡았다고. 그리고 강북 지역에 제대로 된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사실 거의 유일하게 목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동이 강남 3구를 제외한 강북 지역에서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5년 전, 한 4, 5년 전부터 마용성이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곡지구에 살고 있어서 항상 마곡 빠돌이이긴 하지만 마곡지구라는 거대 업무단지가 크고 있고 여의도 영등포, 뭐 용산과 연계해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가는 바람에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계획도 있고 그러면 제가 보는 기본 관점은 그러니까 도시계획적 측면,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목동이 2005년 무렵 버블7 시기에 강남 3구를 제외한 강북 지역의 대장이었는데 그 지위를 미래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표했던 거죠. 지난해 8월에 올린 목동 분석 동영상에서. 자, 이건 도시계획적 측면,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결론을 얘기하면 목동이 일단 재건축할 때 연락이 단지 다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20년, 25년 뒤고 그때 갔을 때 신축으로 바뀌었을 때 과연 목동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름값을 20년, 25년 뒤에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 왜? 목동은 업무단지가 아니라 배드타운이기 때문에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에 19개의 중심지를 집중 육성하여 4대 혁신축 활성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19개 있죠. 이게 서울의 핵심 지역이에요. 업무단지로 제대로 조성될 곳이라고. 근데 여기에 목동은 빠져 있잖아요. 자, 여기도 잘 보시면 이쪽에서 잘 보시면 마포, 공덕 여기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마포, 공덕 가격 비싸잖아요. 목동도 가격 비싸고. 이거 아무도 주목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40 도시기본계획이니까 2040년 무렵에 서울의 도시 공간구조라고. 목동 이름 빠져있죠. 이름 안 들어가 있어요. 마포나 공덕, 서대문 이름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주목 안 하는데 이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름이 나오는 곳 있죠. 19개죠. 이 주변에 바짝 붙으면 붙을수록 좋은 거예요. 부동산 투자든 실거주든. 자, 그래서 오늘 동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기술적 측면, 이른바 스펙만 보고 접근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언론, 재건축, 재개발 관련 책, 부동산 유튜버 거의 전부 기술적 측면에서만 재건축, 재개발을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정권이 보수로만 바뀌면, 시장이 보수로만 바뀌면 재건축, 재개발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성산시청하고 목동 6단지 사업 추진 속도 비교하는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1등급 물건보다 되레 2, 3등급 물건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 물건은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태클 심하게 걸어요. 근데 2, 3등급 물건은요, 정부가 태클을 거의 안 걸어요. 별로 안 걸어요. 부동산 폭등제는 별로 안 건다니까? 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은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있느냐 없느냐. 주민들하고 즉 조합이죠.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가 중요해요. 정부 태클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너무 리스크가 커가지고 그냥 기존에 만들어진 똘똘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낫지. 재건축 재개발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2, 3등급 물건에 투자를 할 겁니다. 이게 속편해요. 물론 절대적인 수익은 1등급 물건보다는 못하겠죠. 그러나 속이 편하잖아. 가성비가 좋다고, 가성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동영상을 이게 목동 재건축 하나에만 집중해서 보지 마세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일반론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죠. 최근 둔촌주공 사태로 재건축 재개발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가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목동도 바로 그런 사례인 거예요.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스펙만 보면 목동 정말 대단한 곳이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만 되면 대박 날 곳이지. 그러나 막상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사업이 진행돼야 대박 나든지 말든지 하죠.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되는데. 그만큼 재건축 재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